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 앤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 전선을 일방적으로 끄는 게 11월 24일부터였습니다. 이게 이제 개성공단으로 가는 그 송전탑들이었거든요. 이게 쿵쿵쿵 뭐 이렇게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통일부가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자, 저런 이제 송전탑이었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작업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 작업자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전탑이 흔들흔들 하더니 저거 지금 미니어처도 아니고요. 진짜 송전탑이었습니다. 저 큰 사고가 났겠죠? 자, 국방부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합참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전인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큰 부상, 정말 목숨은 안전한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남북 관계를 끊는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선을 자르면서 개성공단 이제 송전탑이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절단은 이제 전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보이는 이제 송전탑이 쓰러진 것일 테고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저 높은 송전탑, 위험한 송전탑 위에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국방부가 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북한 인부 추락 장면도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부의 설명인데요. 북한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영상에는 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저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게 주변에 사실은 안전이 다 확보돼야 되는데 그랬는지 모를 일인 것이고요. 또 실제로 다른 영상에서는 인부가 여러 명이 올라가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 일부 작업자는 거의 맨몸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전기가 끊어졌다 그래도 고압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참 있군요. 그러니까 고압 전기에 따른 감전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추락 사고는 정말 이건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 인부들이 10m 탑 중간에서 추락 후에 충돌하는 매우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까지도 그대로 낱낱이 노출되는 광경입니다. 네, 이 송전탑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송전탑 저렇게 무너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 송전탑이 설치돼서 우리가 만든 전기를 개성공단, 북한으로 보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전이 2006년 12월에 남북 송전탑을 완공을 했고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반응이 이 개성공단에 정말 북한은 전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요. 상당히 그 북한 인부들도 놀라는 표정들이 기억이 납니다. 안 꺼지는 고압 전류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에 18년 전에 아주 놀랐어요.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2020년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전기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 11월부터 이제 송전탑을 철거에 들어간 겁니다. 일방 철거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북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남북한 이어지는 이 도로도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전선을 싹둑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 단절 조치의 일환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뭐냐? 이렇게 확 끊어버리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간 비용이 들어간 그 개성공단을 북한이 운영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도움을 안 받고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렇게 그 송전탑도 무너뜨리고 인부도 이렇게 안전 조치 없이 죽게 하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과연 또 운용은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소리 VOA라고 그러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방송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맘대로 가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이라든지 각가지 계약 관계를 따져본다면 범죄 아닐까요? 미국의 소리가 이걸 포착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대형 물체가 등장했다. 그리고 버스도 사라졌다. 바로 우리가 제공했던 그 버스겠죠, 그죠? 이게 위성에서 찍어본 거래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 소유 부지죠, 개성공단입니다. 직사각형 흰 물체가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다. 지금 화면으로도 개성공단의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많은 양의 자재나 간이 건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가 제공했던 버스들도 보이지 않고 있고 그게 그때 원래 한 290대가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북한에 이제 또 개성공단 내에서도 운영이 됐던 현대 제공의 버스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개성공단 내의 공장 40여 곳, 40여 곳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까지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저 공장들이 건물이나 뭐 남은 기계 있다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전기도 없이 배 소장이 보실 때는 제대로 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점 자체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국이나 러시아,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위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러북 관계가 상당히 또 긴밀해지면서 그런 것도 아닌가. 또는 중국은 또 북한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래기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작업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12월 안에 한 12월 말쯤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름이 참 거창하죠. 작년 이맘때도 소집했었습니다. 이걸 또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러시아와의 밀착 이야기, 기술을 뭘 받아올까의 이야기, 또 하나는 바로 남북한은 더 이상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두 국가 이야기를 또 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말에 제8기 12월 말에 하겠다는 거죠. 12월 안으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12월 달 안으로 제8기 11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2기를 대비한 대미 정책, 또 러북 군사 밀착, 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전원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그래서 지금 송전탑에 전선도 끌어버리고 남북한을 연결하는 도로도 폭파하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헌법에 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은 내년 5월 9일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날 히틀러로부터 항복을 받았으니까 유럽은 5월 8일인데 우리는 5월 9일이 전승절이야. 이런 날이 있어요. 여기에 북한군의 열병식 참석을 초청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김정은 만나서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북한군 또 북한 무기를 이끌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푸틴과 함께 나란히 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오겠죠? 그렇죠.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북러 관계의 북러 동맹을 더 과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년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 면담하면서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내년 5월 달에 방금 전에 박영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러시아 기준으로 2차 대전 전승절입니다. 5월 9일. 그렇습니다. 이 열병식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북한군이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북한에서 또 바로 가는 북한군일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이끌고
푸틴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한 것과 함께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전승절 작년 영상을 보면 위용이 참 섬뜩하거든요. 거기에 김정은이 푸틴과 나란히 서서 러시아군, 북한군의 합동 사열을 받고 그 러시아 미사일, 북한 미사일 같이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 5월이면 집권 시작한 것이거든요. 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봐라, 이렇게 러북 협력한데 뭐 없느냐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시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60기 이상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사용했다. 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부족한 것은 사실 병력이라기보다는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공해 준 미사일 60여 발을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발사를 했다. 이런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의 또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이런 또 확인된 것에 대한 발언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을 수백만 발 공급받았다. 그러니까 포탄은 뭐 1, 2만 발도 아니고 200만 발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수백만 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파병된 북한군 2,000명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더 놀라울 일은 9,000명은 대기 중이다. 네. 그러면 정말 이게 10,000명이 넘는 겁니다. 북한군은 240mm 방사포등 주력 장거리포 또 100여 대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이제 임기가 1월 20일에 끝나니까 한 달 남짓 남았나요? 지금 앙골라를 방문 중입니다. 이제 퇴임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다 하고 가겠다. 이게 이제 85조 원을 그 의회로부터 따놓은 게 있는데 이거 다 쓰고 가겠다 이런 말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막판 지원, 끝물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조 원 추가 군사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조 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게 더군다나 이제 의회도 이제 공화당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 주겠다는 것도 많아요. 드론에 대인지뢰, 하이마스, 에이테크임스도 주는 김에 더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에이테크임스 같은 경우에 사정거리가 350km가 되는 이 미사일이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AP통신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론, 대인지뢰, 하이마스까지 에이테크임스까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가 포함이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면 싹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막판 외교가 상당히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바이든은 85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중 미사용분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사용분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최소 1조 이상 주겠다니까. 그렇죠. 줬다 그러면 몇 조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외교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이스라엘 헤즈볼라처럼 미국 민주당 일종의 이 PC 정치적 올바름 이 부분을 최대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5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무역의 날입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날,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하고 법정 기념일인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무역의 날 얘기 좀 해볼게요. 올해 수출
그야말로 역대급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예고한 대로 보호무역주의가 아마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고, 또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우리가 사실 수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역협회가 전망을 하기로 올해 수출이 6,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됐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수출이 6,32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요. 네. 작년보다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이 수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특히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1,150억 달러였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한 47%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나 자동차를 비롯해서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요국의 수출 상황으로 보면 지난 2022년부터 21년 동안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의 1위의 수출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수출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최근 8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혹시 올해 22년 만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조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1,100억 달러를 수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는 1,055억 달러를 지금 수출했습니다. 아주 근데 격차가 좁아졌네요. 아주 근소한 차죠. 그래서 조금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상황도 아직은 나쁘지 않은 편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부터 이 수출의 날에는요, 탑을 줬죠. 그래서 금탑이니, 은탑이니, 동탑이니, 철탑이니 하는 그런 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최고 수출의 탑, 어떤 기업이 받았죠? 기아가 받았는데요. 최고 수출탑인데 250억 불 수출탑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을 해가지고선 그 기여를 인정받아서 북미 권역 본부장이 금탑 산업은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위 수출탑이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20억 불 수출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이 10억 불 수출탑.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기업, 자동차 수출이 많으니까 부품 네. 기업도 같이 이제 성황을 이루었는데 덕양산업이 그 수출탑을 받았는데 지금 그 수출탑을 받은 기업을 보니까 주로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식품, 의약품 같은 우리의 주력들이네요. 기업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무역의 날, 자, 12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날이고 언제부터 제정이 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원래 1964년에 우리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달러 달성을 기념을 해서 수출의 날을 제정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수출만 볼 게 아니라 수입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수출의 날을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저희가 수출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1조 달러를 달성을 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원래 무역의 날이 11월 30일이었는데 2011년부터는 우리가 1조 달러를 달성한 그날이 12월 5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12월 5일로 바꿔서 지금 무역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1억 불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그 큰 기록이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첨단 반도체니 뭐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우리 수출의 시작은요, 가발, 구두 이런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 수출 대국으로 오르기 위해서 그 밑거름이 됐던 그 시절의 영상 보겠습니다. 인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예쁘고 맵시 있는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가발은 특히 외국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구두 공장에서는 재래식 생산 방법을 탈피하고 기계화된 대량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우선 미국과 계약이 되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1만여 켤레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국정원장도 지내고 뭐 다선 의원이신
그 박지원 의원이요. 사실은 미국에서 저 가발 수출로 큰 돈을 벌어서 힘을 잡으신 분입니다. 생각이 좀 나시겠죠?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 자, 어떻게 변화해 왔습니까? 1950년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품이 이제 그 수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쌀, 김, 뭐 고령토 이런 거, 건어물 같은 거. 고령토는 그야말로 도자기 만드는 네, 그 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다가 196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공업 제품 중에 가발이라든지 뭐 신발 이런 것들의 이제 수출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출이 41%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진입하는 게 60년대, 70년대거든요. 제가 70년대 학창 시절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세요? 그때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외국을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가서 백화점에 가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주로 의류에 불과했었어요. 옷이나 팔고 그랬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7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중화공업이 육성이 되면서 80년대에는 바로 이제 뭐 전기, 전자 이런 그 수출 상품이 주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픈 기억이 많지만 처음으로 한미 간의 무역 수지가 전도돼서 우리가 흑자를 일으켰던 시점이 바로 그 전두환 정권이었고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 기틀을 이제 하나의 그 토대로 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도 이루었던 것이죠. 네, 바로 그 시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올림픽을 유치함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함내 하면서 뻗어나갈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경공업 위주의 수출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탈피를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통해서 5년 단위로 주요 산업을 발전을 시켜왔는데 1980년대부터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 제품이랄지 전자, 자동차, 조선, 선박 이런 분야의 수출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폰이라고 하는 최초의 국산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6년에 포니 자동차를 6대를 에콰도르로 처음 수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저 정몽규 축구협회장 아버지가 포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근데 이 포니가 미국 시장에는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86년에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처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기억이 납니다. 엑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이제는 뭐 자동차를 200만 대씩 지금 수출을 하니까요.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산업이 됐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1994년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품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988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시작으로 해서 1990년대부터 우리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현재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46일 남았습니다. 점점 줄겠죠? 이제 코앞입니다. 우리 수출 전선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험난한 파고가 예상이 됩니다. 자, 수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년에 무역 수지가 430억 달러 흑자가 기대된다는데 사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대비 1.8%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주요 수출 예상 품목이 역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선박인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 미중 관계라든지 또 미국의 그런 어떤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유가가 하락되면 석유 제품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부진할 거라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도 케미칼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네, 유동성 사실은 위기가 왔죠? 맞습니다. 롯데는 케미칼이 주력 상품인데요. 그 롯데와 관련해서 여러 소문들이 나서 회사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안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점검하고요. 대비를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2024년 세계 시장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점검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통부의 정인교 산업통상본부장 주재로 해서 주요국의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회의로 소집을 해서 내년에 주요국의 수출 시장 상황이 어떨 것이냐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어느 곳에 기회가 있을 것이냐 이런 기회를 발굴하는 그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산통부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분야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쪽에서 우리가 사업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미국이나 중남미 같은 경우에 지금 AI, 반도체 이런 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망 같은 이런 전력망을 갖추는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다시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겠다고 해서 뭐 이런 혁신 제조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제조 공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내년에 수출 기회를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 제조업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내리막이었다면 오히려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는 제조업이 다시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런 점도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 수출이 이제는 다변화. 그러니까 미국, 중국만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좀 발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신시장 어디 있습니까? 우선 중남미라든지 동유럽 쪽인데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폴란드, 멕시코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전력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또는 그 소형 원자로 그리고 송배전망 투자를 활성화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중동의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AI 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를 본격화할 예상이고요. 네. 몽골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국식 아파트 있잖아요. 네. 온돌도 있고 또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프랜차이즈 같은 그러한 투자를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